안녕하세요. 부크라테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소설은 오헨리 작가의 작품입니다. 오헨리는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이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 러버에서 출생했습니다. 약사로도 일했고 악단에서 악기 연주도 하고 지역 신문 기자로도 일했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할 때 횡령으로 복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석방 후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하며 300편이 넘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미국 문학에서 단편 소설의 모범을 제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유머를 바탕으로 서민과 빈민들의 애환을 다양한 표현과 화술로 묘사하며 결말의 기교가 뛰어난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에 낭독할 작품은 크리스마스 선물인데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과 희생을 다룬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1906년에 발표되었으며 이 이야기는 물질적인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주인공 델라와 짐은 각자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오헨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과 희생에서 오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서로를 위한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이 작품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은 이들에게 읽히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헨리의 뛰어난 서사 기법과 따뜻한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사랑받는 소설입니다.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오 헨리 1달러 87센트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이었다. 반찬가게나 채소가게, 푸주간에서 우격다짐으로 값을 깎아서 한 번에 한 푼, 두 푼씩 모은 것이었다. 그런 야박한 행정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 마음속으로 자책을 느끼면서 남몰래 얼굴을 붉히곤 했다. 델라는 3번이나 돈을 세었다. 1달러 87센트. 이튿날은 크리스마스였다. 초라한 소파에 몸을 던지고 엉엉 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델라는 울고 있는지도 몰랐다. 울면서도 인생은 어쩜 흐느낌과 훌쩍임과 미소로 되풀이되는 나날이고 그 중에서도 훌쩍임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이 집 주부가 차차 흐느낌에서 훌쩍임으로 옮아가는 사이에 집 구경이나 해두자. 한 주일에 8달러의 방세를 내는 가구가 딸린 방이었다. 필설로 그릴 수 없다고 하면 다소 가장이 되겠지만 확실히 거짓대가 몰려올까봐 조심해야 할 집이었다. 아래층 현관에는 편지가 들어간 일이 없는 편지함이 있었고 사람 손가락으로는 종을 누른 일이 없는 초인종이 있었다. 또 거기에는 미스터 제임스 딜링검 영이라는 이름이 박힌 명함이 붙어 있었다. 딜링검이라는 이름도 그 주인이 전에 주급 30달러를 받아 잘 살 동안은 팔팔하게 생기가 있었다. 그러나 수입이 20달러로 줄어든 지금은 딜링검이라는 철자 하나하나마다 희미해 보였고 마치 얌전하고 눈에 안 띄는 T자 하나쯤 빠져도 전혀 모르리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미스터 제임스 딜링검 영이 귀가해서 위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면 이미 델라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한 미시즈 딜링검 영이 짐이라고 불러주고 다정스럽게 안아준다. 이건 퍽 좋은 일이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분첩으로 볼을 두드렸다. 그 여자는 창가에 서서 회색 뒷마당, 회색 담장을 타고 걸어가는 회색 고양이를 힘없이 바라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짐에게 선물 사줄 돈은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다. 몇 달을 두고 힘 잘하는 대로 한 푼, 두 푼 아껴 모았는데도 이 모양이었다. 한 주일에 20달러는 금방 없어졌다.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다. 지출이란 항상 그런 법이다. 짐에게 선물 사줄 돈이 겨우 1달러 87센트.
사랑하는 짐에게 뭐 그럴듯한 물건을 선물할 계획을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던가. 훌륭하고 흔치 않은 진짜 물건. 짐이 가지는 명예의 값어치가 그래도 비슷하게는 있어야 하겠기에. 이 창문 사이의 벽에는 거울이 걸려 있었다. 아마 여러분도 주세 $8짜리 방에 걸린 거울을 보았을 것이다. 거울에 잇따라 세로의 줄무늬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몸이 가늘고 동작이 민첩한 사람이어야만 이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비교적 정확한 모습을 얻어볼 수 있었다. 델라는 몸이 호리호리했으므로 진작 이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 여자는 획 돌아서서 거울 앞에 가 섰다. 눈은 찬란하게 빛났으나 20초 이내에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얼른 머리를 풀어서 길게 늘어뜨렸다. 제임스 딜링검 내외가 크게 자랑으로 삼는 두 가지 재산이 있었다. 하나는 짐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금시계였으며 다른 하나는 델라의 머리였다. 만약 시바 여왕이 바로 이웃에 살았다 해도 델라가 창밖으로 자기 머리를 말리려고 들이울 때는 여왕의 보석이나 미모도 무색했을 것이며 솔로몬 왕이 금은 보화를 지하실에 산더미만큼 쌓아놓고 산다 해도 짐이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자기 금시계를 꺼내보았다면 왕은 부러워서 수염을 꼬았을 것이다. 이제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는 갈색 폭포수처럼 물결치고 빛나면서 그녀의 몸 위로 늘어졌다. 무릎 밑까지 늘어뜨린 그 머리는 마치 옷을 한 벌 걸친 것 같았다. 이윽고 그 여자는 초조한 듯 빠른 솜씨로 다시 머리를 틀어 올렸다. 잠깐 머뭇거리며 조용히 서 있는데 눈물이 한두 방울 붉은색의 낡은 융단에 떨어졌다. 낡은 갈색 윗도리를 급히 주워 입었다. 낡은 갈색 모자를 썼다. 치마 바람을 날리며 눈엔 아직도 반짝이는 물방울을 그렁대며 그녀는 문 밖으로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뛰어나갔다. 그녀가 걸음을 멈춘 곳에 소프로니 부인 각종 머리 전문이라는 간판이 있었다. 델라는 한층을 뛰어 올라가 숨을 헐떡이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몸집이 크고 살갗이 너무 휘고 태도가 냉정한 마담은 소프론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았다. 내 머리 사시겠어요? 하고 델라가 물었다. 머리 사는 게 직업이니까요. 하고 마담이 말했다. 모자를 벗으세요. 머리를 한번 봐야지요. 갈색 폭포수가 물결치며 쏟아졌다. $20예요. 하면서 마담은 익숙한 솜씨로 머리채를 들어보았다. 빨리 주세요. 하고 델라가 말했다. 아, 그 다음 2시간은 장밋빛 날개에 실려 날아갔다. 이따위 낡아빠진 비유는 아무래도 좋다. 그녀는 짐을 위한 선물을 찾으려고 가게를 뒤지며 다녔다. 마침내 그 여자는 선물을 발견했는데 그 선물은 확실히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짐을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이었다. 어떤 가게에도 그런 물건은 없었다. 가게마다 샅샅이 뒤졌는데도 없었다. 그것은 플래티나로 만든 시계줄인데 좋은 물건이란 의례 그렇지만 장식은 간단하고 점잖았다. 값싼 장식으로서가 아니라 질로서 정당하게 진가를 인정할 만한 물건이었다. 그것은 또한 그 시계에 달면 아주 어울릴 만한 물건이었다. 그 물건을 보자마자 그녀는 이것이야말로 짐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짐과도 비슷했다. 품위와 가치. 그것은 짐에게나 그 시계줄에게나 해당이 되는 표현이었다. 시계줄 값으로 $21를 치르고 그 여자는 남은 87센트를 가지고 바삐 집으로 돌아왔다. 이 시계줄을 달면 짐도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히 시계를 보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짐의 시계는 훌륭한 물건이었지만 줄 대신 낡은 가죽끈을 달고 있었으므로 그는 남몰래 시계를 보곤 했다. 델라는 집에 닿자 황홀감에서 약간 깨어나 분별과 이성을 되찾았다. 머리 다듬는 집게를 꺼내고 가스에 불을 켜놓고는 애정과 돈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 합쳐서 생긴 폐허를 다듬기 시작했다. 사랑은 언제나 엄청난 일, 보통 사업이 아닌 것이다. 40분 후에 그녀의 머리는 조그맣고 차근차근하게 컬되어 마치 장난꾸러기 학생의 머리처럼 되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래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짐이 나를 두 번 다시 안 보겠다고 하지 말았으면 하고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코니 아일랜드의 합창대 소녀 같다고 하겠네. 그렇지만 달리 무슨 수가 있었던 게 아니야. 1달러 87센트로 난들 무슨 수가 있었겠느냐 말이야. 7시에는 커피를 끓여놓고 난로 뒤쪽에 프라이팬을 얹고서 언제든지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뜨겁게 해놓았다. 짐은 늦은 일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소중히 한 손에 쥐고 언제나 그가 돌아오는 문가의 테이블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멀리 아래층 계단에 그의 발소리가 들리자 델라는 순간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아무것도 아닌 보통 일에도 가만히 기도를 드리는 버릇이 있는 델라는 나지막하게 기도했다. 하나님 빕니다. 그이가 나를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와 앉았다. 그는 몸이 야위긴 했으나 무척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다. 가엾게도 지금 나이가 겨우 22살인데 가족을 거느리고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는 외투도 새로 지어 입혀야 했고 장갑도 없었다. 짐은 메추라기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움직이지 않고 문 안에 우뚝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델라를 주시하고 있었으며 그 시선엔 그 여자가 알 수 없는 기미가 들어있어서 와락 겁이 났다. 그것은 노여움도 아니고 놀람도 아니고 책망도 공포도 아니고 델라가 미리 각오한 어떠한 감정도 아니었다. 그는 그 이상한 표정으로 아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델라는 어색하게 테이블 곁을 떠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여보, 짐 하고 그 여자는 말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나 당신한테 선물을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넘길 수가 없어서 머리를 잘라 팔았어요. 또 자를 테니까 괜찮죠? 네? 그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 머리는 빨리 자라요, 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줘요. 그리고 우리 즐거운 기분을 갖도록 해요. 내가 얼마나 멋있는 정말 예쁘고 훌륭한 선물을 마련했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머리를 잘랐어? 하고 짐은 말에 힘을 주어 물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이 엄연한 사실이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잘라서 팔았어요. 하고 델라가 말했다. 그래도 전이나 다름없이 날 좋아하시죠? 머리카락이 없어도 나는 나예요. 그렇죠? 짐은 이상하다는 듯이 방을 둘러보았다. 당신 머리카락이 없어졌다는 거요? 그는 바보스러운 표정으로 또 물었다. 찾아도 없어요. 하고 델라가 말했다. 팔아버렸다니까요. 팔아버려서 없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귀여워해 주세요. 당신을 위해서 없앴으니까요. 아마 내 머리숱은 셀 수 있었겠지만 하고 그 여자는 갑자기 애정이 담뿍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 쏟는 내 사랑은 아무도 세지 못할 거예요. 저녁 차릴까요? 짐은 멍한 상태에서 갑자기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델라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10초 동안만 이와는 관계없는 다른 면을 신중히 살펴보도록 하자. 한 주일에 8달러거나 1년에 100만 달러거나 다른 것이 뭔가? 수학자나 재담꾼은 오히려 그릇된 해답을 내릴 것이다. 동방 박사는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건 그들이 모르는 일이었다. 이 애매한 말은 나중에 알게 되리라. 짐은 외투 호주머니에서 종이에 싼 것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날 오해하지 마라, 델. 하고 그는 말했다. 당신이 머리를 잘랐거나 면도를 밀었거나 감았거나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것을 열어보면 내가 왜 처음에 한동안 넋을 잃었었나 알게 될 거야. 하고 민첩한 손가락이 종이를 풀었다. 그 순간 황홀하고 즐거운 외침이 있었고 다음에는 아 하고 갑작스럽게 여자다운 발작적인 눈물과 흐느낌으로 옮아가서 이 집주인은 곧 갖은 수단을 다해서 아내를 달래야 했다. 빛이 나란히 놓여 있었던 것이다. 델라가 브로드웨이의 상점 진열장에 있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동경하던 빛으로 옆과 뒤에 꽂는 한 쌍이었다. 진짜 데모로 만든 아름다운 빛으로
빗등에는 보석이 박혀 있어서 지금은 없지만 아름다운 머리에 꽂으면 매우 알맞을 빛깔이었다. 값비싼 빗이라는 것은 그녀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갖는다는 건 전혀 엄두도 못 내던 장식품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돋보이게 할 머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물건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마침내 몽롱한 눈과 미소가 담긴 얼굴을 들고 말했다. 내 머리는 금방 자라요, 짐. 그리고 델라는 꼬리에 불이 붙은 고양이처럼 뛰면서 부르짖었다. 오, 오. 짐은 자기가 받을 아름다운 선물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손바닥을 벌리고 열렬한 태도로 그것을 남편 앞에 내밀었다. 무딘 기금속이지만 그 여자의 명랑하고 열렬한 정신의 반사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았다. 멋있죠, 짐? 온 거리를 헤매서 발견한 거예요. 이젠 하루에 100번 시계를 꺼내 봐야 할 거예요. 시계 이리 주세요. 잘 어울리나 보고 싶어요. 짐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침상을 뒹굴면서 두 손을 머리 뒤에 베고 빙그레 웃었다. 델, 하고 그가 말했다. 둘 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당분간 넣어두기로 하자고. 지금 당장 쓰기에는 너무나 훌륭해. 난 당신 빗살 돈을 마련하려고 시계를 팔았어. 자, 이제 저녁이나 차리지. 동방 박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명한 사람들이다. 놀라울 만큼 현명하게 구유에 든 아기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다. 현명했으니까 선물 또한 현명한 물건이었음에 틀림없고 아마 중복될 때는 교환할 수 있는 특전까지도 마련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가장 현명하지 못하게 그들의 최대한 가보를 희생한 어리석은 가난한 부부의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를 그나마도 서툴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선물은 주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 부부가 가장 현명하다는 것이다. 진실로 선물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 중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현명했다. 어디를 가든 이런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동방 박사인 것이다.